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은 주어진 것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40대 여자입니다. 제 여동생은 공부를 굉장히 잘해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도 입사했어요. 반면 언니인 전 동생보다 공부도 잘 못하고 고만고만한 지방대를 나와 태어난 집안 근처 도시의 중소기업을 다녔었죠. 하지만 전 동생에게 자격지심을 느끼지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도 않았어요. 어릴 적부터 전 저만의 장점이 있는 거라며 부모님이 항상 격려를 해주셨거든요. 덕분에 저는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동생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와 달리 제 남편은 항상 가지지 못한 것을 동경하며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자격지심으로 인해 남편은 자기 손으로 자기의 인생을 말아먹었는데요. 그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사는 지역 내에서도 좀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시골에서 양계장을 운영하셨거든요. 대학 졸업 후 고향 인근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전 소개로 저처럼 한 중소기업을 다니던 3살 많은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순박하고 착한 남편의 모습이 좋아 나이 34에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결혼 전 한창 신혼집을 구할 당시 아빠가 우리를 불러 이런 제안을 하시더군요. 재상군, 아니 장서방, 혹시 자네 우리 손주랑 같이 양계장 일 배워보지 않겠나? 요새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둘이서만 양계장 운영하는 일이 슬슬 힘에 부치네. 우리 둘째는 서울에서 내려올 생각은 전혀 없어 보여서 애초에 묻지도 않았고 뭐 강요하는 건 아닐세. 그냥 자네 의견을 묻는 거니까. 만약 자네가 배운다고 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알려줌세. 그리고 자네랑 손주가 열심히 하면 나중에 여기 자네랑 손주에게 물려줄게. 이게 일은 고되지만 적어도 가족들 입에 풀칠할 걱정은 하지 않고 살 수 있어. 우리도 이거 하면서 자식 둘 다 대학 졸업까지 시켰지 않나. 어때? 해볼 텐가? 손주 네 생각은 어때? 저야 뭐 전문적으로 몰라도 어릴 적부터 종종 돕던 일이니 얼마든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양계장 일을 해본 적 없던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까 싶었는데 남편은 아주 씩씩하게 한술 더 뜨더라고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저 엄청 열심히 할 테니까 꼭 양계장 물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 혹시 저희 두 분과 합가해서 살아도 괜찮을까요? 두 분 집도 넓고 같이 살면 양계장 일하기도 저도 손주도 편하고요. 괜히 돈 들여서 신혼집 구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야 좋네만 자네 처가살이하기 괜찮겠나? 두 분하고 손주만 괜찮다면야 물론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때 남편은 아빠의 제안을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올라봤자 박봉인 중소기업 월급 받으며 정년 걱정하며 살 생각에 안 그래도 암담했다면서요. 게다가 신혼집 구할 돈도 굳었으니 이런 은혜가 어디냐고 좋아했어요. 저희 집보다 시댁은 형편이 많이 어려운 편이었거든요. 그렇게 우린 결혼과 동시에 둘 다 회사를 그만두고 친정에 들어가 양계장 일을 배우게 됐죠. 일은 굉장히 고됐지만 그만큼 아빠는 우리에게 월급도 넉넉히 챙겨주셨어요. 장인어른, 이게 몸은 힘들어도 전보다 훨씬 많은 월급 받고 일하니 기운이 펄펄 나네요.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요즘 몸이 많이 약해진 자네 장모도 자네 덕에 좀 널널하게 일할 수 있게 돼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사위, 내가 등록시켜줄게. 여기 엎드려 보게. 차가워. 당장은 차가워도 무지 시원하지? 네, 그러네요, 장인어른. 저도 물 뿌려드릴게요. 찬물에 등 적시고 잠깐 쉬세요. 나머진 저랑 집사람이 정리할게요. 부모님은 양계장을 물려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많이 예뻐하셨습니다. 특히 아빤 든든한 아들이 생긴 것 같다며 남편과 친부자지간처럼 정답게 지내곤 하셨죠. 아빤 제가 큰아들을 낳고 키우며
양계장 일을 전만큼 많이 거들지 못했을 땐 종종 남편을 직접 마사지 해주기도 하셨어요. 자, 어때? 시원하지? 이게 등을 발로 그냥 밟는다고 다 안마가 아니야. 나름대로 다 기술이 필요한 거라고. 내가 우리 마누라도 등 마사지 참 많이 해줬어. 와, 너무 시원해요, 장인어른. 하루 종일 일한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에요. 저도 남편도 그런 아빠에게 참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잘하는 남편에게 고마워. 저 또한 시댁에 잘했어요. 저는 숙박업소 객실 청소 일을 하느라 항상 다리 아파하는 시어머니께 마사지기를 선물하기도 하고 퇴직 후 이곳저곳 몸이 고장나지 않은 곳이 없어 집에서 쉬던 시아버지 영양제 골고루 사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작은 회사에 다니던 시동생이 결혼할 땐 제 동생이 결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을 쥐어주기도 하고 타지에서 자취하며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다니던 시누이에게 가끔 생활비를 보태주기도 했죠. 여보, 난 아마 세상에서 결혼을 제일 잘한 행운할 거야. 남편은 저와 부모님께 항상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 작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슬슬 이상해지더군요. 남편은 그쯤부터 시골의 처가살이에 대한 불만과 자기 연민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아, 내 인생은 진짜 처량한 것 같아. 내 친구들은 누군 공무원이고 또 누구는 서울에서 멋지게 회사 다니잖아. 그런데 난 궁상맞게 이 시골에 처박혀서 이게 뭐야. 다들 멋지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촌놈으로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서 기죽어. 그게 무슨 소리야. 도시 살고 회사 다니면 멋진 거고 양계장 일하면 처량한 거야? 그리고 누가 이 일을 억지로 시켰어? 너무 좋다고 수락한 것도 먼저 이 집에 들어와서 살고 싶다고 한 것도 당신이잖아. 거기다 전에 비하면 아빠가 주시는 월급도 많고 막말로 우리 둘 다 그대로 회사 다녔어 봐. 애 둘 낳고 키우느라 훨씬 더 빠듯했을걸? 좋게 생각하자 우리. 처음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어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치무레하기까지만 하던 남편은 양계장 일을 하다가 종종 거친 모습도 보였어요. 에이, 내가 이렇게 닭똥 냄새 맡으면서 삽질이나 하려고 대학 나왔나? 이럴 줄 알았으면 대충 갚는다고 허리 휠 필요도 없이 진즉 대학이나 가지 말걸. 아우 허리 아파. 조용히 해 이 닭놈들아. 니들도 나 닭똥 냄새나 맡고 산다고 무시하냐? 남편은 그렇게 닭들에게 자기 인생에 대한 화풀이를 하듯 버럭하기도 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부모님 또한 그런 남편을 걱정하셨어요. 장서방, 자네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나? 아니 무슨 병든 닭처럼 말이야. 많이 힘들면 좀 쉬게 해줄까? 하지만 부모님의 걱정도 위로도 남편을 기운나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 남편이 너무 걱정되는지 어느 날 아빤 저에게 돈을 주며 해외여행을 다녀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도 저희 돈으로 가겠다고 거절했지만 부모가 주는 돈은 그냥 받는 거라며 아빤 극구 돈을 건네주셨죠. 사람은 한 번씩 마음의 환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 애들은 우리가 봐줄 테니까 오랜만에 신혼기분 내면서 다녀와. 장서방, 가서 기분 전환 잘하고 씩씩하게 돌아오게. 와, 장인어른 짱!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해하는 제 마음도 모르고 남편은 마냥 신나하더군요. 그렇게 우린 부모님 덕에 해외 한 도시로 여행을 하게 됐어요. 와, 진짜 너무 좋다. 이 도시 냄새, 이 활기.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다행히 여행하는 내내 남편은 처음 여행을 떠나본 어린애처럼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기 전날이 되자 남편은 다시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남편은 숙소 창밖의 도시 야경을 보며 이런 말을 했죠. 여보, 우리도 도시 나가 살까? 저기 불빛들 좀 봐. 너무 아름답지 않아? 그리고 우리 청춘 시골에서 닭만 보고 살기엔 너무 억울하지 않아? 양계장 일도 처가살이도 당신이 다 원해서 했던 일이잖아. 하,
당신 그렇게 도시로 나가 살고 싶어? 그래. 사람 생각은 변하는 거니까 처음 양계장 일 시작할 때랑 지금 당신 생각이 변했을 수도 있지. 당신 원하는 대로 집 구해서 도시 나간다고 치자. 거기까진 나도 좋아. 그럼 거기서 당신 뭐하고 돈 벌 거야? 전처럼 사무직 취업하려면 경력 단절 기간이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고 만약 한다고 해도 지금만큼의 월급은 못 받을 거야. 애 둘 엄마인 난 더더욱 마찬가지고. 아니면 다른 생산직 일이라도 생각해 둔 거 있어? 들어보고 괜찮으면 당신 말대로 도시 나가서 살자. 부모님께 잘 말씀드리면 되지 뭐. 저는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 부모님께 죄송함을 무릅쓰고 양계장 일을 그만둘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물음에 남편은 더 답답한 대답을 했죠. 아니, 난 몸쓰는 일은 더 이상 안 하고 싶어. 폼 안 나잖아. 그렇다고 지금보다 돈을 못 버는 것도 싫고.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사람이 어느 정도 현재 만족할 줄 알아야지.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더군요. 대체 남편이 왜 저렇게 환상에만 적게 됐나 싶어 답답도 하고 솔직히 한심하기도 했어요. 남편은 이후 결국 기운을 차리기는커녕 전보다 현실에 대한 불만과 자격지심만 더더욱 커지게 됐죠. 남편은 친구들이 양계장이라는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며 친구 모임에도 잘 안 나가려 들었습니다. 누가 당신을 무시해? 당신 그거 피해의식이야. 아니야. 도시 살고 편하게 앉아서 사무직 일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이런 촌사람들 무시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애초에 상종 안 해도 될 인간이고 정신 멀쩡히 박힌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해. 그리고 사무직이 편하다고 누가 그래? 당신은 전 회사 일할 때 편했어? 남편은 끝내 제 말에 대답할 말이 없을 땐 항상 입을 꾹 닫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꾸할 말을 못 찾았다 뿐이지 여전히 제 생각엔 동의하지 않고 자격지심에 빠져 지냈어요. 시골도 양계장 일도 싫고 그렇다고 도시 나가서 박봉받고 살기도 싫고 몸 쓰는 다른 일도 싫다고 하니 정말 어쩌자는 건가 싶더라고요. 남편은 결혼 초 부모님과 살갑게 지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양계장 일을 하면서도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곤 했죠. 물론 부모님 앞에서 난폭하거나 짜증스러운 모습을 보인 건 아니지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멀리서 봐도 티가 나는 법이니까요. 심지어 남편은 동생이 다니던 대기업에서 사내 커플로 만나 결혼한 제부에게까지 자격지심을 표출하더군요. 박서방, 자네 형님이 날 보고도 왜 인사를 안 하나? 지금 자넨 대기업 다니고 난이 깡시골에서 닭 키운다고 무시해? 자네 위아래도 없어? 인사를 안 하다뇨, 형님. 형님이 계속 화장실에 계셔서 제가 인사를 못한 거죠. 언제 나오셨어요? 나오는 거 봤으면 얼른 인사했을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일부러 무시한 거면서. 명심해. 사회적으론 자네가 나보다 잘 나갈지 몰라도 집안에서 내가 자네보다 어른이야. 여보, 왜 서울에서 힘들게 막 내려온 제부한테 트집이야. 당신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 나도 못 봤어. 그리고 인사 좀 못 보면 못했을 수도 있지. 거기서 당신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왜 나와? 제부, 미안해. 이 사람이 요새 많이 피곤해서 그래. 그래, 미안하네, 박서방. 장서방이 원래는 착한 사람인데 요새 일하느라 스트레스가 많나 봐. 남편은 제부를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보더니 점점 생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괜한 자격지심에 제부와 동생 회사 생활 얘기가 나오면 투덜거리기도 하고 가끔은 제부가 자신을 정말 무시한다는 피해의식에 젖어 화를 내기도 했죠. 한 번은 다 같이 모인 명절날 제부가 자기 코를 손으로 만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부는 코감기가 걸려서 몇 번이나 코를 풀고 손등으로 코를 훔쳤었어요. 저도 부모님도 그런 제부에게 한 번씩 휴지를 건네줘서 확실히 제부가 감기에 걸렸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대뜸 남편이 그런 제부를 보며 또 버럭을 하는 거예요. 자네, 지금 나 보라고 코 틀어막은 거야? 예? 틀어막은 게 아니라 콧물이 나와서. 웃기지 마. 자네 지금 나한테 닭똥 냄새 난다고
대놓고 무안 주는 거잖아. 아니라고 하면서 속으론 나 무시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나도 한때 회사 다녔었거든? 편하게 책상에 앉아 일하는 주제에 고생이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누굴 무시해? 자넨 똥 안 싸? 심보 고약한 자네 똥 냄새는 닭똥 냄새보다 더 심할 거야. 형부, 진짜 왜 이래요? 아픈 몸 이끌고 내려온 사람한테. 당신 진짜 이럴래? 왜 자꾸 엄한 사람을 잡아? 무서워서 당신 앞에서 누가 코라도 닦겠어? 안 되겠어. 당신 방에 들어가, 그냥. 창서봐. 자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만. 내가 더 감싸주고 싶어도 박서방한테 미안해서 자넬 변호도 못하겠어. 하, 장인어른. 장인어른도 이제 별 볼 일 없는 저보다 돈도 잘 벌고 잘 나가는 작은 사이가 더 좋다 이거죠? 처제도 속으로 나 무시하고 있으니까 형부인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지? 왜 다 나만 무시해? 애들도 보는데 진짜 그만해 당신. 정말 이젠 저까지 화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무시한 적이 없는데 남편은 그렇게 스스로를 못난 인간이라는 틀에 가두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5년 뒤 읍내로 분가를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집값이 싼 곳이라 많이 비싸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먼저 남편을 위해 분가를 권해주셨거든요. 장서방이 티는 안 냈어도 처가살이가 힘들었을 수도 있다. 누구에게나 처가살인 힘든 법이야. 때문에 일 끝나고 잘 쉬지도 못하다 정신이 피폐해져서 장서방이 저러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 늦었지만 애들하고 장서방하고 나가 살면서 장서방 잘 보듬어 줘봐. 심지어 부모님은 기왕 구하는 거 더 넓고 좋은 집을 구하라며 저희에게 돈까지 보태주셨습니다. 제가 됐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집을 구하면 장서방 기분이 낫지 않겠냐면서요. 아무리 네 성에 안 차는 구석이 있어도 장서방은 네 남편이고 네 아이들 애비다. 적어도 아내인 넌 네 남편을 가장 위해줘야 하지 않겠니? 가족은 결혼하고 애 낳았다고 다가 아니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존재란다. 장서방한테 잘해줘. 그렇게 부모님은 진심으로 사위인 남편을 위해 주셨던 거예요. 읍내 적당한 아파트로 분가한 뒤 남편은 처음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닭똥 냄새도 안 나고 집도 신식이라면서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집들이를 하던 날 남편은 제부에게 다시 못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야, 처형, 형님, 집 완전 근사한데요? 근사하긴. 자네랑 처젠 서울 한복판에 살잖아. 괜히 그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할 필요 없어. 네? 아니에요. 서울 집값이 좀 비싼가요? 저희 집은 이 집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그럼 여긴 총구석이라 집값이 싸다. 이 말이야? 여보, 그만해. 좋은 날 또 분위기 망치지 마. 제부가 축하한다고 5분까지 사줬는데 고맙다는 말부터 먼저 해야지. 다른 가족들 앞에서 그 이상 무안 주는 건 남편의 정신 건강에 더 나쁘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저는 남편에게 문자로 또 트집 잡으면 땅바닥에서 잘 줄 알라며 으름장을 놨죠. 그제야 남편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분명 자신도 기분이 상할 텐데 항상 제 남편을 웃는 얼굴로 대해주는 제부에게 늘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이후 우린 시댁 식구들도 불러 또 한 번 집들이를 했는데 친정 식구들 앞에서와 달리 남편은 엄청 잘난 척을 하더라고요. 와, 형 집 좋다. 양계장집 후계자로서 이 정도 집쯤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지 뭐. 여기가 이 지역 집치곤 좀 비싸긴 한데 큰 무리 없이 들어왔어. 뭐 내 벌이에 비하면야 얼마 아니긴 하지만. 남편은 집을 보며 감탄하던 시동생 부부와 시누이 그리고 시부모님에게 마치 우리 힘만으로 그 집을 구한 것처럼 으스댔습니다. 이미 이사 당시 종종 동서와 통화하던 제가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셨다는 말을 했었는데 말이죠. 당시 시부모님은 여전히 작은 전셋집에 살고 계셨고 시동생은 전세 사기를 당하며 어린 조카와 동서와 함께
방 2개짜리 월세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은 후 재취업에 애를 먹던 시누이도 여전히 원룸 월세집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 시댁 식구들이 술이 들어간 남편의 지나친 잘난 척에 내심 속상해하진 않을까 걱정되더군요. 때문에 저는 술이 얼큰이 취한 남편을 잠시 방으로 불러 그만 좀 잘난 척을 하라고 타일렀어요. 당신, 동서랑 서방님이 씁쓸해하는 거 안 보여? 그리고 이 집이 무슨 이 지역 치고 비싼 집이야. 그냥 평범한 아파트지. 게다가 우리 돈으로만 살 수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얘긴 왜 빼? 이미 동서가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 다 알고 있다고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제발 자랑 좀 그만해. 당신이 잘못 알았다고. 사실 당신 부모님한테 도움 안 받았다고 우기면 그만이지. 그리고 다들 형편 어려운 와중에 장남인 나라도 잘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라도 부모님하고 동생들한테 좀 잘난 장남처럼 보이면 안 돼? 맨날 처가에선 기죽어 사는데 여기서라도 좀 떵떵거리자. 어찌나 술에 취했는지 남편은 거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결국 그 큰 소리를 거실에 있던 시댁 식구들 모두 들어버렸죠. 그날 남편이 먼저 골아 떨어진 후 시댁 식구들이 제게 얼마나 민망해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그렇게 자격지심과 더불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커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정을 꼭 자신에겐 없는 사회적 성공이나 돈벌이로만 받고 싶어해 제가 아무리 옆에서 격려하고 응원해 준다고 한들 남편의 자격지심은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남편이 한순간에 돌변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사건은 저희가 읍내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던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죠. 여보, 과일 먹을래? 아니, 나 초조해서 음식 생각 없어. 나 방송 기다리고 있어. 방송? 무슨 방송? 아, 오늘 토요일이지 참. 당시 주방을 정리하던 전 안방에 있던 남편의 말에 그날이 토요일 저녁임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안방 TV를 보며 로또 당첨 번호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당시 남편은 일주일에 10,000원씩 로또 복권을 사 모으고 있었거든요. 항상 떼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던 남편에게 저는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일주일에 10,000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차라리 그 돈을 그냥 모으지 그래. 로또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그 편이 더 빨리 부자가 되게 해주지 않을까? 아니야. 그런 푼돈 모아서 언제 부자 되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은 한 방이야. 나 같은 답도 없는 인생은 그런 한 방의 인생을 걸어야 한다고. 1등은커녕 5,000원도 잘 당첨되지 않던 사람이었기에 했던 말이건만 남편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뒤 저는 남편이 복권을 사는 일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 10,000원에 남편이 일주일을 조금이라도 희망차게 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때문에 그날도 전 당연히 남 일이라고 생각해 로또 당첨번호 발표엔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방에서 엄청난 환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 어? 어어? 어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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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무슨 일이야? 뭐 한 3등이라도 됐어? 심상치 않은 소리에 저는 얼른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가보니 남편은 로또 종이를 손에 들고 몇 번이나 TV와 그 종이를 번갈아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곤 대체 무슨 일이냐고 보채는 절 갑자기 덥석 끌어안는 겁니다. 그 뒤 들려온 남편의 말을 듣고 저 또한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1등이야! 무려 1등이라고! 이제 장재상 인생 폈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뭐? 1등? 어디 줘봐. 진짜네? 와, 여보, 축하해. 이게 무슨 난리야. 그렇게 인생은 한 방이라고 말하더니 남편은 정말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던 겁니다. 남편은 너무 기뻐서 방방 뛰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저 또한 그 얼떨떨한 기적에 너무 기뻐 남편을 얼싸안고 같이 뛰었죠. 우와, 나도 신난다. 근데 엄마 아빠, 뭔데요? 왜 뛰어요?
당시 5살이던 큰아들은 부모인 우리에게 안기며 함께 방방 뛰었습니다. 3살이던 작은 아들 또한 마찬가지로 영문도 모른 채 옆에서 어설프게 폴짝폴짝 뛰었죠. 그렇게 남편은 그때 무려 20억이라는 큰 돈에 당첨됐어요. 실수령액만 해도 14억이 넘어 말 그대로 돈벼락을 맞은 겁니다. 그렇게 찾아와 준 기적으로 인해 집안에 행복이 눌러앉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너무나 큰 행운은 때론 더 큰 불행의 발화점이 되기도 하더군요. 남편은 그 뒤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하기 시작했어요. 짜잔, 여보, 멋지지? 벤츠야. 벤츠? 이거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나긴 샀지. 이제 우리 차야. 우리 수준에 이 정도는 끌고 다녀줘야 하지 않겠어? 당시 남편은 양계장 일 때문에 1톤짜리 트럭을 몰아섰습니다. 그런데 당첨이 된 다음 주에 갑자기 중고차 매장에 가서 남편은 무려 1억이 넘는 벤츠를 뽑아오더라고요. 거기까진 저 사람이 너무 신났나 보다 했는데 남편은 그 벤츠를 몰고 나가더니 사치품들을 마구 몸에 두르고 돌아왔어요. 여보, 어때? 나 돈 좀 있는 사람 같지? 헐, 당신 지금 진짜 웃겨. 집안에서 무슨 선글라스에 그 노란 금팔찌 금목걸이에 금반지 또 뭐야? 안 무거워? 아빠, 눈이 아파? 내가 호호해 줄까? 어허, 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 가족이 보는 눈이 영 없네. 우리 아들, 아빠 눈이 아파서가 아니라 눈의 보호를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야. 이게 무지 비싼 거라서 눈에도 좋고 뭐 또 잔뜩 부릴 수 있거든. 여기 장신구들도 마찬가지고. 여보, 원래 진정한 부자는 막 화려한 세공 이런 것보다 이렇게 심플한 거 하고 다니는 거야. 심플 이즈 베스트, 알지? 그리고 부자는 원래 집에서도 이렇게 꾸미고 있는 거야. 드라마도 안 봐? 당신도 앞으로 집에서 고급 원피스 입고 잘 때도 실크 잠옷 이런 거 입고 자. 정말 말 그대로 오 마이 갓이었습니다. 갑자기 돈벼락을 맞은 남편은 몇십억도 아닌 14억으로 졸부 행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금팔찌, 금목걸이, 금반지를 끼고 비싼 선글라스까지 낀 채 양계장 일을 하러 온 남편을 보고 저희 부모님도 뜨악하는 표정을 지으셨죠. 저 자네 아픔 보이겠나? 아이 그럼요. 근데 장인어른 저 오늘은 대충 좀 하고 갈게요. 저 이따 저기 옆집 안 가서 실내 스크린 골프 배우기로 했거든요. 아시죠? 부자들의 스포츠 골프요. 전 이제 상류층이거든요. 뭐? 상류층? 얘 손주야. 장서방 저거 저렇게 둬도 괜찮냐? 아유, 몰라요. 황새 따라가려다 뱁새 다리 찢어진다고 해도 자긴 돈으로 충분히 다리 쭉쭉 길어질 수 있는 뱁새라나 뭐라나. 처음엔 너무 신이 난 남편을 말리기도 어렵고 애매해 부모님도 저도 그저 지켜만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점점 과해지니 저도 남편을 말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박서방, 나야. 얘기 들었지? 나 로또 당첨됐다고. 자네 사는 아파트가 지금 얼마라고? 아, 그것밖에 안 해? 그것도 반은 다 대출금이야? 그래, 고생 많겠네. 그건 그렇고, 자네 혹시 14억이라는 돈 만점 봤나? 어디, 자넨 평생 볼 일 없는 통장 잔고 액수 사진으로 찍어서 한번 보내줘? 부럽다고? 아유, 부럽긴 무슨. 자네도 열심히 살면 다 할 수 있어. 남편은 자신의 지인과 친구들에게 전화해 마구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제일 먼저 남편이 전화한 곳은 평소 가장 큰 자격지심을 갖고 살던 제부였죠. 정말 어찌나 창피하던지 나중에 전 제부와 동생에게 전화해 사과를 했답니다. 전 괜찮아요, 처형. 형님이 진짜 좋으셨나 봐요. 그런데 처형, 저야 가족이니까 괜찮지만 주위 사람들한테 저렇게 자랑하는 건 좀 조심시키셔야 할 것 같은데요. 분명 순수한 의도를 안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제부의 말처럼 저도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에겐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가 빗발쳤어요. 어어, 삼천? 아이, 그까짓 거 천천히 갚아, 천천히. 아, 계좌 불러줘. 거기다 남편은 그걸 또 다 받아주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이 생겼어도 그렇지, 이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뜯어말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아무리 당신 돈이 많이 생겼다고 해도 이러면 안 돼. 가족 사이에도 돈은 돌려받을 생각으론 절대 거래하는 거 아니라잖아.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다 적선할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대책 없이 빌려줘? 이거 당신 위한 일 아니야. 제발 돈 좀 통장에 가만히 두고 아껴. 당신 자신을 위해서. 내가 전 재산도 아니고 그런 푼돈도 왜 못 빌려줘? 노블레스 오블리주 몰라? 가진 자가 도덕심을 가지고 모범을 보여야지. 당신이 무슨 재벌인 줄 알아? 그리고 저번에 제부한테 했던 말처럼 당신이 그걸 노력해서 번 돈도 아닌데 왜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다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라고. 가진 게 많을수록 겸손하고 입을 다물 줄 알아야지. 이제 자랑 좀 그만하고 다니고 돈도 그만 빌려주고 다녀. 당신 그거 착해서가 아니라 호구되는 거야. 내가 일주일에 10,000원어치씩 꼬박꼬박 열심히 번호 찍은 게 왜 노력이 아니야? 이것도 다 노력이고 운도 실력이지. 내 노력, 내가 자랑 좀 하고 내가 직접 찍은 번호로 번 돈, 내가 알아서 쓰겠다는데 왜 잔소리야? 당신은 항상 그렇게 잘난 척이더라. 듣기 싫어.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저도 모르게 시동생과 시누이에게 각각 1억을 주고 시부모님께는 아무리 집값이 저렴한 곳이라도 무려 집을 사드렸더라고요. 물론 가족이 힘들고 어려우면 당연히 도울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서운했던 건 남편이 그토록 자기를 위하고 도와줬던 친정 부모님께는 감사의 마음 표시 하나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당첨된 돈이 제 돈이 아니라고 해도 여태 저희 부모님이 도와준 돈이 얼만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문에 조심스레 남편에게 어떻게 우리 부모님께는 작은 선물도 하나 안 사드리냐고 말했더니 남편이 이러지 않겠어요? 누가 도와달랬나? 그건 두 분이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신 거잖아. 양계장 일도 고생한 만큼 월급으로 주신 거고 합가도 따지고 보면 손주들이랑 같이 살아서 두 분이 더 좋으셨던 거 아니야? 그때마다 감사하다고 말했으면 됐지. 뭐가 문제야? 이 집값 도와주신 거? 까짓 거 이자까지 쳐서 돌려드리지 뭐. 그럼 됐지? 뭐? 지금 그깟 돈 돌려드린 것 때문에 그래? 진짜 이 인간이 인생 역전되더니 정신을 못 차리네. 두 분이 잘해주시는 것만큼 나도 두 분한테 아들처럼 잘하고 살았어. 그럼 됐지. 몰라. 나 골프 연습 가야 돼. 분수에 넘치는 큰돈을 손에 쥔 남편은 완전히 자기 잘난 맛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 살던 사람이 이젠 잘난 척 할 돈이 생기니 완전 기고만장해진 거죠. 심지어 남편은 서서히 안개장도 출근하지 않더라고요. 또 일을 안 가겠다고? 냄새나. 내 명품 옷에 배면 드라이 클리닝 하는 비용이 더 들어. 양계장으로 혼자 출근할 때마다 뱃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는 저 혼자라도 부모님을 거들어야 했기에 항상 혼자 출근을 했어요. 처음엔 그런 남편을 그냥 두고 보던 아빠도 결국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남편에게 전화해 화를 내시더군요. 그리고 휴대폰 너머로 들려온 남편의 말은 제 이성의 끈을 끊어지게 하는데 충분했죠. 자네, 바빠 죽겠는데 무책임하게 왜 출근을 안 하나? 귀찮아서요. 그 지독한 닭똥 냄새 참아가면서 벌어야 할 정도로 돈이 아쉬운 것도 아니라서요. 뭐야? 자네, 지금 단단히 실수하고 있어. 아무리 큰 돈이 생겼어도 거만해지는 사람은 결국 그 돈에 잡아먹히는 거야. 네네. 그러는 장인어른은 그 잡아먹힐 만한 돈이나 가져보셨어요? 장인어른이 먼저 전화 주신 김에 말씀드릴게요. 저 이제 양계장 안 나가겠습니다. 사실 전부터 장인어른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제 앞에서 거들먹거리시는 거 저 싫었어요. 그게 다 돈 때문에 아쉬워서 참은 거였는데 이제 제가 참을 필요 있나요?
어차피 그깟 월급 안 받고 나중에 양계장 안 물려받아도 제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인데요. 이만 끊겠습니다. 이 인간이 돌아도 제대로 돌은 것 같아 더는 못 참아주겠더군요. 감히 저희 아빠가 자기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그딴 소리를 한답니까? 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아빠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뒤 곧장 남편이 뒹굴거리고 있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런 절 보고 그놈이 먼저 선방을 날리더라고요. 왔어? 일찍 왔네? 바로 달려왔나 봐? 안 그래도 오늘 할 말 있었는데 잘 됐네. 내가 앞으로 양계장 안 나간다고 한 거 당신도 옆에서 들었지? 들었어. 감히 우리 아빠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것 봐. 당신도 당신 식구들도 항상 날 우습게 여겼지. 그러니까 감이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 피해 의식도 정도껏 표현해. 당신은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토록 당신한테 잘해준 은혜를 저버린 당신이 괘씸하기 짝이 없어서 그렇게 말한 거야. 짐승도 구해준 은혜는 안다는데 그깟 돈 몇 푼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안면몰수래? 그놈의 은혜. 우리 부모님도 돈만 있었으면 충분히 당신한테 장인 장모님만큼 잘해줬을걸? 됐고, 난 내가 번 돈 쓰는 거 당신한테 잔소리 듣는 것도 싫고 이젠 당신도 당신 가족도 다 지긋지긋해. 애들은 엄마가 키워야 하는 거 알지? 까짓 거 내가 양육비도 애가 둘이니까 다달이 200만 원씩 줄게. 그래야 나도 가끔 애들 볼 명분이 서지. 그리고 지금 사는 이 집에 내가 3억 얹어줄 테니까 우리 깔끔하게 이혼하자. 내 당첨금 있지? 이건 당신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돈이 아니라서 이혼을 해도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래. 근데 당신 말처럼 그동안 장인어른이 도와주신 것도 있으니까 내가 특별히 그 돈 나눠주는 거야. 난 이제 당신하고 당신 집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나비처럼 훨훨 날아갈 거야. 남편은 그날 속 시원히 이혼을 선언하려던 저보다 앞서 제게 이혼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 모든 건 남편이 로또에 당첨된 지 고작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전부 일어난 일이었죠. 너무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어차피 저도 저 인간하고는 이혼해야겠다 마음 먹었던 거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 땡큐다. 대신 오늘 한 말 다 지켜 당신.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이 말은 좀 하자. 이보세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겠어요? 마음이 진정한 부자가 될 준비가 안 됐는데 그깟 졸부 흉내 내봤자 그게 오래 갈 것 같아? 정신 차려. 당신은 그렇게 멋지게 살고 싶다, 떼부자가 되고 싶다고 했지만 정작 당신은 멋진 떼부자가 되려면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지 전혀 모르고 있어.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게다가 이렇게 찾아온 기적을 길바닥에 질질 흘리고 다니면 기적이 또 기분 상해서 또 찾아와 주겠니? 이미 당신은 가족을 잃었지만 가족도 돈도 있을 때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걸 꼭 언젠간 깨닫길 바래. 그래. 당신은 끝까지 훈계질이구만. 그래봤자 난 하나도 타격받을 거 없어. 없는 자의 발악이라고 생각하지 뭐. 마지막까지 그놈은 오래도록 돈다발 속을 허우적댈 생각에 행복해하며 제게 비아냥댔어요.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었지만 분명 땅을 치고 후회할 놈은 그 인간이니 저는 쿨하게 이혼 도장을 찍어버렸죠. 그렇게 저는 그놈과 이혼했는데 괘씸했던 건 그놈이 끝까지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고 고마웠다는 인사전화 한 통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오직 시부모님과 시동생 부부, 시누이만이 제게 전화해 자신들이라도 대신 사과를 하고 싶다는 말을 전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다들 가난해도 착한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 인간만 그 모양이었는지 몰라요. 진짜 그 인간만 생각하면 무엇보다 저희 애들이랑 엄마 아빠에게 너무 죄송해요. 됐다. 우리도 장서방을 생각하면 괘씸하다만 더 생각해봐야 우리 속만 상하지 않겠니? 우린 가족으로서 장서방에게 할 만큼 했고 이젠 깔끔히 뒤돌아서면 된다. 부모님은 너무 죄송해하는 절 그렇게 위로하며 감싸주셨습니다. 이혼 후 저는 그 집을 팔고 다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어요. 어차피 읍내에서 양계장 일로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기도 했고
남편도 없는 마당에 굳이 부모님과 떨어져 살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부모님이 태어날 때부터 함께 살았던 손주들이 없으니 너무 쓸쓸해 하셨죠. 저는 집을 팔고 부모님이 도와주셨던 돈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드렸어요. 필요 없다던 두 분께 이 돈을 안 받으시면 제 마음이 너무 무겁다고 애원하며 말입니다. 한편 이혼 후 그놈은 한동안 아주 활기를 치며 살더라고요. 그동안 저와 그놈이 처음 만났던 그 도시의 한 브랜드 아파트를 매매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지역과 워낙 가까운지라 그곳엔 제 학창시절 친구들도 꽤 많이 살았어요. 그중 친한 친구 한 명이 제게 그놈이 술집 여자를 만나는 것 같다고 전해주었죠. 우리 회사가 꽤 번화가 있잖아. 그래서 벤츠 타고 웬 여자랑 돌아다니는 네 전 남편 몇 번이나 봤어. 심지어 우리 남편하고 외식하러 갔다가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그 여자랑 있는 거 봤거든. 일부러는 아닌데 들려서 대화 내용 좀 들어보니까 그 여자 술집 여자더라고. 네 전 남편 그 여자한테 명품백에 옷에 다 갖다 바치면서 좋다고 만나고 있는 거더라고. 세상에 돈이 사람을 완전히 망쳤다 해. 가끔 그놈이 애들을 만나러 올 때 들어서 그놈이 꽤 괜찮은 아파트에 살며 무슨 사업도 시작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쁘끄러운 근황을 친구에게 들으니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더군요. 그리고 자식들 얼굴은 가끔 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던 그놈은 이혼한 지 1년쯤 지나며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군요. 애들이 아빠를 찾기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놈은 전화할 때마다 일은 안 하는지 골프장에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그놈은 이때다 싶었는지 앞으로 자신의 애들을 보러 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사업자 사람들 만나고 접대 골프 치느라 나 너무 바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즘 만나는 여자친구가 애들하고 만나거나 연락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양육비는 꼬박꼬박 잘 보내고 있으니까 애들 문제 들먹이면서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애들을 네가 보고 살고 싶다고 했지. 내가 제발 애들 만나달라고 애원했니? 넌 예전부터 자기가 다 말해놓고 무슨 단기 기억 상실증이야? 평생 삽잡고 살던 인간이 골프지 잡고 살더니 완전히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아네. 나야 당신이 우리 애들 앞에 더 이상 안 나타나 준다고 하면 완전 고맙지. 너 만난다는 여자 무슨 술집 여자라며? 내 친구가 다 봤대. 그래, 실컷 골프 치고 그 여자한테 돈 뜯겨가면서 행복해라. 저는 기가 차서 소리를 빽 지르고 끊었습니다. 그 뒤 한동안 전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울먹이는 애들을 달래느라 고생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저와 부모님이 열심히 달래고 보살핀 덕에 애들은 더 이상 아빠를 찾지 않게 됐죠. 또한 가끔 여동생과 놀러 오는 제부가 조카에게처럼 저희 애들에게도 참 잘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 때문에 아내도 자식도 전부 버린 그놈은 망하는데 딱 4년이 걸렸습니다. 당시 그놈은 거의 1년간 양육비를 안 보냈었어요. 하지만 어차피 그놈과 이혼하며 받은 돈이 컸으니 괜히 말을 썩고 싶지 않아 전화도 안 했었죠. 그런데 그놈이 2년 전 저희 집을 찾아와 무릎 꿇고 잘못을 싹싹 빌지 않겠어요? 그놈은 황당해하는 저와 부모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망했는지 낱낱이 털어놓더라고요. 저 쫄딱 망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 그동안 지인들한테 돈 엄청 빌려줬었거든요. 근데 결국 하나도 못 돌려받고 뒤통수를 맞았어요. 게다가 사업은 2번이나 쫄딱 말아먹고 같이 살던 술집 여잔 제가 망하자마자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저 어떻게든 2번째 사업만을 살려보려고 저희 집 식구들한테 줬던 돈까지 다시 달라고까지 했었거든요. 고맙게도 저희 부모님은 다시 집을 팔고 동생들이 살던 전셋집을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까지 제가 줬던 돈을 돌려줬어요. 근데 결국 그 돈하고 저 살던 아파트까지 전부 날렸어요. 그래서 저 지금 완전 빈털터리 돼서 부모님 전셋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네가 얼마나 딱하게 살고 있는지 알아달라는 건가? 무섭게 왜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하세요, 장인어른. 저 장재상입니다.
원래 장인어른이 예뻐해 맞이 않았던 장서방이요. 장인어른, 4년 전엔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평생 남들만 동경하고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서 살다가 갑자기 수중에 돈이 생기니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여보, 당신 말이 다 맞았어. 난 남들한테 그냥 호구였고 난 가랑이 찢어질 일밖에 안 남은 뱁새였던 거야.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나 좀 다시 받아줘.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그토록 당신을 고쳐보려고 설득도 하고 화도 내면서 노력했던 날 한순간에 애들하고 같이 버려버린 건 당신이야. 그토록 당신한테 잘해줬던 우리 부모님에게 오히려 못된 소리까지 해대고 떠나버린 게 바로 당신이라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 고작 술집 여자 때문에 애들까지 저버린 사람이 염치도 없지. 우리 딸이 말 한번 똑 부러지게 잘하는구먼. 이보게, 인생에서 말이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사람인 법이야. 하지만 자네가 이제와 그걸 깨달았다고 해도 우린 다신 자네를 받아주지 않을 걸세. 뭐든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있고 없는 법이지. 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건 자네 스스로야. 들어보니 자네 가족은 그래도 아직 자네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괜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자네 남은 가족이나 살면서 잘 챙기게. 저와 아빤 그 어이없고 한심한 놈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놈은 갑자기 험상궂은 표정을 지으며 이러더라고요. 그럼 당신 내가 준 3억이라도 내놔. 장인어른, 저도 열심히 일한 만큼 이 양계장에 지분 있거든요. 다들 나한테 돈 안 주면 나 가만히 안 있어요. 이 한심한 인간아, 그 3억을 내가 왜 주냐? 그걸 내가 나한테 쓰겠냐? 애들한테 쓰겠지. 게다가 보니까 당신 앞으로도 얘들 양육비 못 줄 것 같은데 그거 미리 일시불로 받았다고 생각할게. 그리고 지분은 무슨? 우리 아빠가 월급도 꼬박꼬박 다 줬는데. 얼른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저는 정말 경찰을 부르려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고를 하기 전 아빠가 먼저 성큼성큼 그놈 앞으로 나서시더라고요. 아빠는 언제 들고 온 건지 손에 들린 삽을 바닥에 탁 꽂은 채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자네 골프채 들고 설치고 다녔다며? 내가 골프 몰라도 평생 쥐어온 삽으로 스윙은 좀 날리네. 어디 양계장에서 단련된 내 삽스윙 맛 좀 볼 텐가? 정 더러운 꼴을 정말 보고 싶으면 내 그 결투 신청 거절 않겠네. 내 소시적엔 주먹 깨나 썼다고 같이 살 때 몇 번이나 말했지? 난 살 만큼 살아서 감옥 가는 것도 안 무서워.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어디 해볼 테면 해봐. 아빠가 삽을 들고 인상을 쓰자 그놈은 기겁을 하며 도망을 갔습니다. 아빠의 으름장이 먹힌 건지 그 뒤 그놈은 더 이상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는 그놈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가진 돈은 다 잃었으니 그놈은 아마 자기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며 그토록 하기 싫어하던 막노동이나 몸 쓰는 일을 하고 살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나이에 그렇게 경력이 오래 단절된 그놈을 채용해줄 회사는 아마 없을 테니까요. 다행히 저희 애들은 아직도 아빠를 찾고 있지 않아요. 아마 그놈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집 마당에서 난동부리 모습이 꽤나 애들에게 충격으로 남은 것 같더라고요. 전 앞으로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잘 보듬고 부모님을 도와 열심히 양계장을 운영하며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로또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벼락 부자가 되는 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살면서 돈은 꼭 필요한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로또는 평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 혹은 친구를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소중한 사람과 인연이란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사는 존재니까요. 그러니 아무리 살아가는데 중요한 돈이 눈앞에 있더라도 돈을 선택함으로 인해 더 소중한 인연을 잃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제 전 남편처럼 말이죠.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사람만큼이나 중요한 건강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래도록 함께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